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군무원 국업 시험이 어제 2023년 7월 15일 날 치루어졌습니다. 자, 전자공학에 대한 어제 출제되었던 문제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 전자공학에 대한 출제 난이도 및 출제 영역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출제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쉬웠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난이도는 0.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0.6이라고 이렇게 본 데는 자, 난이도가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도 출제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저기 뭐냐면은 예측 가능한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자,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예측을 하고 거기를 공략하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올해 난이도가 문제 자체가 쉬웠으라기보다는 자,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예측 가능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나와야 될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쉽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출제된 그런 출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지금 70%가 싱크를 갔습니다. 거의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출제 예측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동을 해보면은 올해 시험은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고 저희 모의고사에 보면은 거의 70% 정도가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상 문제가 2문항, 중 문제가 15문항, 하 문제가 8문항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상 문제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낮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급의 학생들은 한 80점 이상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한 중위권 학생들은 60점 이상은 이렇게 좀 받아주셔야 합격 안정권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50점 이렇게 받으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신직이나 전자직 같은 경우에 이런 통신이 올해 살짝 좀 어렵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해일수록 전자공학에서 점수를 좀 상당히 70점대로 받아주셔야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전자직 같은 경우에도 전자회로가 조금 이렇게 보통 작년보다는 쉬웠습니다만은 전자회로가 조금 그래도 점수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자공학에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아줘야 됩니다. 또 유도무기나 총포집 같은 경우에도 기계공학은 역시 어렵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유도무기 총포 이거 참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계직이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전자공학에서 70점대 정도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합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전자공학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저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통신하고 전자공학 올해 전자공학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고 전자직 같은 경우에도 전자회로보다도 전자공학을 욕심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총포, 유도무기도 마찬가지죠. 기계보다는 전자공학에서 고득점을 해주셔야만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론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하도 강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출제 영역입니다. 회로 이론에서 8문항, 전자회로에서 12문항, 논리회로에서 5문항입니다. 자, 올해 특징적인 것은 기타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5문항 중에서 그냥 우리가 예측하고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작년에는 전기자기학에서 2문제가 나오고 또 기타 배터리에서 1문제가 나옴으로써 3문항을 우리가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 그 예상했던 문제잖아요. 그죠? 회로이론 파트 8문항, 전자회로 12문항, 논리회로 5문항, 논리회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5문항이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10, 10으로 봅니다. 10, 10으로 평균적으로 10문항, 10문항을 보는데 작년에는 회로이론에서 12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전자회로에서 12문항이 나와줬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전자회로가 좀 강세적으로 나왔다. 우리가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 보면은 전자회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지방직은 전자회로를 놓치면은 전자회로가 60%, 70%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전자회로를 포기하면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근데 올해도 지금 우리가 전자공학을 볼 때에 전자회로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10, 15 정도 유지하는데 올해는 아주 정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영역과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겁니다. 특징적인 걸 보면은 전자회로가 강세였다. 2022년에는 회로이론이 더 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2022년과 반대로 되었다. 기타 문제가 미출제되었다. 전기자기학, 뭐 배터리 문제 이런 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는 나올 거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요 부분에서 나올 만한 문제,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출제 예상 모의고사가 15회분 공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적중이 거기에 있는 문제가 70% 이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냐하면은 올해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그냥 나와야 될 문제에 정상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출제 예상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적중률이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번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제가 굉장히 적중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전자공학 문제였다. 이렇게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원기둥 모양의 철사를 양끝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3배를 늘렸다. 그죠? 길이는 늘려도 원기둥의 단면적 모양, 그죠? 원이죠. 단면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원을 유지하고, 재질의 특성과,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유저항이죠. 로죠. 로는 일정하다. 일정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또한 변함이 없다고 가정할 때에 철사의 저항값은, 자, 이거는 우리가 도선의 저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선의 저항 구하는 공식. 자, R은 우리가 로의 고유저항에다가 단면적 A분의 L이 됩니다. 길이. 이 공식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도선의 저항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걸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피, 볼륨, V는 A 곱하기 L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길이를 L을 3L로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L을 우리가 뭘 합니까? 3L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것을 3배로 늘리면 이거는 3분의 1이 돼야 되죠. 3분의 1 A가 되겠죠. 그래야만이 볼륨은 부피는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을 해보자. 로우는 자 이게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 R-는 어떻게 되느냐? 로우는 그대로고 고유저항 그대로. A는 3분의 1A가 되죠. 길이는 몇 배가 됩니까? 3L이 되죠. 그죠? 3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3분의 1분의 3이니까 9가 되겠죠. 9 로우분의 A분의 L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 바뀌는 저항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원래 저항입니다. 그죠? 원래 저항의 9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는 9배의 R이 되어서 저항이 9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제가 모의고사에서 자주 다루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커패시터하고 우리가 인덕터가 있습니다. 인덕터 C와 L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직류와 교류에 대한 이거 C와 L의 특성 등을 물어보는 문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캐패시터와 인덕터는 모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이다. 맞죠?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덕터하고 캐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이다. 맞습니다. 자, DC의 정상 상태, 과도 상태가 아니고 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 여기에 DC를 공급합니다. 그죠? DC를 공급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과도 현상이 넘어섰을 때, 자, 커패시터는 이건 어떻게 되죠? 개방이 됩니다. 그죠? 직류가 못 흘러죠. 이거는 단락이 됩니다. 인덕터에는 직류가 잘 흐르죠. 그러니까 단락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DC 정상 상태에서 캐패시터는 단락 상태가 되고 틀렸죠. 개방입니다. 그죠? 개방 상태가 되고 개방 회로로 동작하고 인덕터는 뭡니까? 단락이죠.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단락과 개방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틀어졌고, 자, 충전된 캐패시터에 캐패시터가 있는데 캐패시터에 충전된 캐패시터 여기 전압으로 V로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끊게 되면은 실제로는 캐패시터에 매우 적은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자 여기에 이제 사실은 여기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으면 V로서 일정한 전압을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되면은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V로서 자꾸 떨어져서 방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원인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 사이에 작은 누설 전류가 흐르는 거죠. 누설 전류가 이거를 우리가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실제는 누설 전류는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전된 전하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전압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이거의 원인은 작은 누설 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덕터 양단의 전압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자, 여기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흐르는 전류는, 자, 그죠? 여기에 흐르는 인덕터의 전류는, 인덕터에 대한 전압이네, 그죠? 전압. 여기 VL은 LDI-DT죠. 이 공식 우리가 기억이 나죠? VL은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LDI-DT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류의 시간 변화량에 따라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나타난다. 이 공식을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OPMF 중에 이것이 우리가 감상기 회로거든요. 감상기 회로 문제, 요번에도 저 마지막 파이널 우리 학원에서 정리할 때 강조하고 이것이 나올 거다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OPMF 감상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학원 학생들은 이거는 바로 2초 만에 답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거 감상기 구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감상기 저는 이제 공식으로 이거를 외워버리라 했습니다. 뭐 풀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2초 만에 답을 바로 해버려야 되죠. 자, 저항 4개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4개가 동일하면은 다 동일하면은 Vout은 이것은 자 플러스에 연결된 V2 마이너스 V1입니다. 자, 2개씩 동일할 때 지금 이거는 2개씩 동일한 문제죠. 2개씩 자 이것끼리 같고 이것끼리 같죠. 2개씩 동일한 거 R1하고 R3가 같고 R2하고 R4가 같을 때 이때 공식은 우리가 Vout은 뭐냐 자 우리가 반전할 때 R1분의 R2죠. 이 공식은 R1분의 R2에다가 V2-V1입니다. 자, 올해는 이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R1분의 R2는 3이죠. 3의 V2-V1. 이렇게 해서 답을 바로 이거는 2개 입력을 2개 빼주는 감상기 회로다. 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죠. 전형적인 저는 이거는 바로 우리 학원에서 파이널 정리할 때 이거는 꼭 나온다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공시험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해석적으로 풀려면은 한 1, 2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전압을 우리가 V 플러스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V 플러스는 뭐냐? V 플러스는 여기에서 전압 분배 법칙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자, 더한 것분의 3 더하기 1하니까 4분의 3이 되죠. 4분의 3 V2가 여기 전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이거는 해석적인 겁니다. 해석적 방법으로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답은 이미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해석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반전 입력에 대해서 첫 번째 반전 입력에 대해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그럼 이 부분은 단락이 되었다 보면은 마이너스 R1분의 R2죠. 그러면 마이너스 3V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반전의 경우에는 V 플러스가 가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단락이 됐다고 보고 V 플러스가 입력이니까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R1분의 R2죠. 그러면은 3이 되나요? 1 플러스 R1분의 R2에 곱하기 V 플러스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4V 플러스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V 플러스가 이거니까 곱하기 4분의 3V2가 되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은 뭡니까? 3V2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합성을 해주면 되니까 Vout은 3V2-3V1이 되죠. 그러면은 3을 끄집어내면은 V2-V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해석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도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고, 근데 제가 권하는 것은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는 이 조건을 좀 외워주라는 겁니다. 조금만 외워주면은 감상기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거 필터. 제가 늘 강조했는데 군무원에서는 매년 필터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필터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그 이전에도 나왔고 올해도 또 나왔네요. 그죠? 자, 필터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자, 여기에서 VI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요 단자가 출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LC가 이렇게 나올 때는 자, 이거의 공진주파수에서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F0.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죠. 공진주파수가 되면은, 공진주파수에서는, 자, 이렇게 신호가 오다가, 자, 여기로 공진주파수가 되면 단락이 되어서 이렇게 다 빠져버리겠죠. 이쪽으로는 못 가죠. 그럼 뭡니까? 자, 공진주파수에서 F0만 출력이 Vout에서는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특성이 되겠죠. 우리가 전달함수를 보면은 F0에서는 전달이 못하고 나머지는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밴드 리젝트 필터죠. 밴드 리젝트 필터 또는 밴드 스탑 필터, 밴드 스탑 필터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어떤 이거 공진주파수에서는 잘 통과하죠. 공진주파수에서는 직렬 공진은 잘 통과하죠. F0는 잘 통과합니다. 이 저항이니까 이쪽으로 잘 나오겠죠. 다른 주파수는 여기에서 감쇄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달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어떤 여기에 Vout이 공진주파수에서는 최대값을 전달이 나올 거고 나머지에서는 감쇄가 되는, 이거는 밴드 패스 필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밴드 패스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A번은 밴드 리젝트 필터, B번은 밴드 패스 필터.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역 차단 필터, 밴드 스탑 필터, 밴드 리젝트 필터, 자, 대역 통과 필터, 밴드 패스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필터들 L하고 C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나올 때는 뭐 저역 통과 필터, 고역 통과 필터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공부가 개념이 있는 학생은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죠. 자, 6번 문제. 이것도 늘 나오던 겁니다. 그죠? 늘 나오던 거예요. 자, 여기에 실효전압 100V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실은 이 말을 생략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달랑 숫자만 나와 있는 것은 항상 실효값이라는 거. 여기는 아주 친절하게 실효전압이 100V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교류전의 25매 저항과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가 20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자, R 플러스 JXL이 돼가지고 20 플러스 J20이 되죠.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것을 자, 이렇게 하나마나 뭐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되죠. 사실은 20 더하기 20의 제곱하면은 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가정 겪으면은 더 어렵죠. 그냥 이거는 20에다가 20, J20이 되면 이거는 20 루트 2예요. 그죠? 크기는 20 루트 2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뭘 구하라 했냐면은 여기에서 유효 전력을 구하라, 소비 전력을 구하라. 이거는 유효 전력, 소비 전력 똑같은 겁니다. 평균 전력. 자, 이것은 뭐냐면은 P는 자, RI 제곱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단위가 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I라는 것은 전류의 RMS가 됩니다. RMS. 그러면 여기에서 R은 20이죠. 20 곱하기 I의 실효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I의 RMS. 그럼 I는 어떻게 되느냐? Z분의 여기 V가 실효값이 100이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 루트 2에다가 V가 100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은 루트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5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20 곱하기 자, 이거를 루트 2분의 5를 제곱하면은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 이거는 2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하면은 250 와트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것도 뭐 자주 제가 다루어졌고
아주 강조했던 그런 교류 회로에 대한 유효 전력 계산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PN 접합 다이오드에 관한 그런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옳은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보통 시험에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옳은 것입니다. 다이오드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는 열적 평형 상태에서도 N형 영역의 전자가 P형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전이 장벽이 형성된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거죠. P형 반도체하고 여기 N형 반도체를 이렇게 P형하고 N형을 이렇게 접합을 시킵니다. 자, 열적 평형 상태라는 것은 바이어스를 걸지 않는 그냥 이렇게 접합을 시킨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냥 바이어스를 걸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자, PN 접합을 시키게 되면은 자, P형에 있는 전공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다수 캐리언 전자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그러죠. 확산 전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자, 여기에서는 플러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전자가 생기면서 이 사이에 내부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 포텐셜을 우리가 전이장벽 또는 장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이장벽 또는 장벽전이라고. 자, 그래서 이게 확산에 의해서 자, PN 접합을 시키게 되면 확산에 의해서 전이장벽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일반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0.7V의 전이장벽이 만들어진다. 자, 이것은 옳습니다. 그죠?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역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는 그냥 평형 상태였는데 역바이어스라면은 P형에다가 마이너스, N형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공핍청의 전이 장벽이 작아진다. 역바이어스를 걸게 되면은 공핍청이 두꺼워지고 전이 장벽도 증가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잘못됐죠. 증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순바이어스를 인가하면은 순바이어스를 인가한다는 것은 여기에 전압을 P형에다가 플러스 N형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순바이어스라 합니다. 순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은 공핍청의 폭이 넓어진다. 이거는 이제 좁아지죠. 공핍청의 폭이 좁아지고 전이장벽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P형과 N형의 불순물 농도를 높일수록 자, 불순물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이게 요게 N형에서 우리가 전도대역, 가전자대역, 이것을 전도대역, 가전자대역. 이거 도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요 공핍청은 얇아지게 됩니다. 도핑을 많이 하면은 요 간격을 우리가 공핍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얇아지게 됩니다. 얇아진다. 그죠? 도핑을 많이 하면은 공핍청은 얇아진다. 자, 넓어진다가 아니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이 가장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모스펫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간 조금 우리가 표면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념을 모스펫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 문턱전압 이런 말이 나오죠. 문턱전압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 모스펫도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문턱전압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 정가형 모스펫입니다. 모스 FE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N채널 모스펫 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형 기판 위에 여기 소스에 도핑을 N 플러스로 강하게 했고 드레인에도 N 플러스를 강하게 했습니다. 게이트는 여기 금속 산화물을 발라 가지고
게이트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N형 N채널 모스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N채널에서 여기를 우리가 하면은 VGS를 이렇게 어느 임계전압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임계전압, 문턱전압보다도 크게 되면은 여기 ID 전류가 확 흐르게 되는, 자, 요 문턱전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VGS를 플러스로 여기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여기 공급되는 전압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VGS입니다. VGS를 플러스로 가하게 되면 N채널에서는 플러스를 가해야 되죠. 그러면은 임계전압보다도 크게 되면은 이걸 문턱전압이라고 하는데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지를 않죠. 채널이 여기에 이제 채널이 이것이 채널인데 문턱전압까지 임계전압까지는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다가 임계전압 이상이 되면은 채널이 형성되어서 전류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스하고 본체 사이에 여기 소스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 걸지는 않는데 소스하고 역바이어스를 걸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 P형 기판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하면 역바이어스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문턱전압은 이제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문턱전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더 큰 문턱전압일 때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하면 역바이어스를 걸어주면은 채널이 잘 형성이 늦어지니까 문턱전압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물청 두께를 요게 산화물청이 어디 있냐면은 요거죠. 이것이 우리가 SiO2입니다. 이것을 SiO2청, 이게 산화물입니다. 이산화규소죠. 이것이 SiO2, 이것을 이 두께를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전자들이 모이는 그것이 늦어지겠죠. 더 많은 전압을 걸어야만이 이제 이게 두꺼워지니까 더 높은 전압에 의해서 우리가 역전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턱전압이 증가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바디하고, 이게 바디입니다. 기판하고 기판의 도핑을 높게 하면은 문턱전압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저항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문턱전압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전자의 이동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전자의 이동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턱전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반도체의 물성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그 재료는 사족 원소인 게르마늄하고 실리콘, 이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4번입니다.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32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실리콘 원자의 전자 배열을 보게 되면은 자, 1궤도에 2개, 2궤도에 8개, 그 다음에 3궤도에 이것을 우리가 가전자라고 하는데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가전자가 4개고 3궤도가 끝입니다. 게르마늄은 32다 보니까 자, 이와 같이 배열을 하다 보면은 최외곽 궤도의 가전자는 똑같이 4개입니다. 가전자는 4개인데 자, 이거는 1궤도, 2궤도, 3궤도, 4궤도죠. 그죠? 궤도가 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 가전자를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자유전자로 이렇게 탈출하는데 이것을 에너지 갭이 얼마가 들으냐면은 이거는 1.1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여기로부터 거리가 멀죠. 상당히 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작은 에너지로서도 에너지 갭이 한 이게 0.6 일렉트론 볼트 정도, 0.65 일렉트론인데 약 0.6 일렉트론만 해도 이것은 이탈이 되겠죠. 에너지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에너지를 적게 받아도 자유전자로 이렇게 탈출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갭은 이거는 1.1 일렉트론 볼트고 이거는 0.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이런 구조를 물리적인 특성을 알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게르마늄 진성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아닙니다. 진성 반도체와 실리콘 진성 반도체를 비교할 때에 그냥 정상 온도에서 이거는 탈출이 잘 안 되겠죠. 자유전자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 자유전자가 빠져나온 게 전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쉽겠습니까? 그냥 보통 상태에서 이것이 게르마늄이 탈출이 쉽겠죠. 자유전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빠진 공간이 전공이잖아요. 그럼 확률이 어느 게 높겠어요? 똑같은 에너지라도 게르마늄이 자유전자가 발생이 쉽기 때문에 자유전자나 전공의 밀도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게르마늄의 반도체가 실리콘 반도체보다 그죠? 전공과 전자, 자유전자죠. 이거는 자유전자나 그 빠진 자리가 전공인데 이게 밀도가 높죠. 게르마늄이 더 높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실리콘의 에너지 갭은 1.1 일렉트론 볼트고 게르마늄은 0.65입니다. 그죠?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실리콘 결정이 게르마늄 결정보다 강하다. 지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자유전자가 이것이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강하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자, 게르마늄하고 실리콘 모두 전자의 이동도가 전공의 이동도보다 크다. 이동도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전자공학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자, 공피평 모스펫입니다. D모스펫이죠. 이거 회로에서 전압 이득을 구하라, AV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거, 공피평 D모스펫에서 이거는 코먼 소스죠. 코먼 소스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먼 소스에서 우리가 전압 이득은 우리가 코먼 소스니까 마이너스 GM RD 프라임이 됩니다. 자, 이거는 RD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드레인에 붙어 있는 모든 저항이니까 요 RD하고 RL이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RD하고 RL이 병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kΩ하고 10kΩ이 병렬로 있으니까 이거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면은 5kΩ이 되죠. RD 프라임은 5kΩ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GM입니다. 전달 컨덕턴서. 자, 모스펫에서 여기 D모스펫에서 GM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VP분의 EIDS에서 1 VP분의 VGS가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GM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GM 값을 얼마다 주어져 버리면 문제가 난이도가 확 내려가는데 여기서 가장 관건은 요 GM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 값만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제로 바이어스죠. 이게 D모스펫만 쓸 수 있는 제로 바이어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에 VGS 요 사이하고 요 사이 VGS는 자 우리가 모스펫에서는 DMOSFET에서는 여기가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VGS는 제로가 됩니다. 이게 VGS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DMOSFET에서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전류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ID가 되겠고 이게 VGS가 0일 때는 그죠? IDSS로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VGS가 0입니다. 그러면은 이 VGS가 0이에요. 여기서는 제로 바이어스니까 0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GM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자 VP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IDSS가 10mA죠. 그럼 이것은 0이니까 이제 GM이 이게 되죠. 그러면은 GM이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mS가 되죠. mS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전압이득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캔슬되고 2mS하고 곱하기 자 5kΩ이죠. 5kΩ. 자 여기서 키로하고 밀리는 상쇄가 되죠. 이거 상쇄가 되고 남는 것은 전압이득은 10배가 되는 거죠.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득은 10이 되어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B급 전력 정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인데 여기 보면은 다 A급하고 비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A급 전력 정폭기하고 B급 전력 정폭기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A급 전력 정폭기의 효율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거는 25% 효율. 최대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변압기를 썼을 때 최대 효율은 50%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B급은 78.5%의 효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고효율이죠. 그래서 A급에 비해서 효율이 낮다 하는 것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선형성을 보게 되면은 선형성, 그 다음에 이제 외유를 나타내는 거죠. 선형성이 이거는 아주 높다. 선형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왜곡이 적다 이런 거죠. 선형성은 아주 높다. 이거는 선형성이 낮다. A급보다 낮다. 그래서 이거는 찌그러짐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A급에 비해서 B급은 A급에 비해서 선형성이 높다 되어 있는데 선형성이 낮죠. 그죠?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A급에 비해 무신호시 전력 소모가 높다. 효율하고 이거는 효율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효율이라는 것은 소모가 작으면은 효율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자, 무신호시의 A급에 비해 효율이 높잖아요. 효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소비 전력은 낮아지는 거죠. 소비 전력이 낮아야 효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A급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높다. 아니죠. 그죠? 효율이 좋으니까 전력 소모가 낮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 자, 이걸 보면은 A급에 비해서 고출력의 정폭기에 용이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고출력이라고 되려면은 고출력은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고출력 정폭기는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급보다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고출력 정폭기 제작에 용이하다. 이게 옳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문제로서 군무원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의 용량이, 자, 5V, 전격 용량이 5V에 6000mAh입니다. 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암페어아워. 암페어아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암페어아워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 이거는 전류고 이거는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1암페어씩 방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5시간을 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암페어를 방출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얼마가 되죠? 2.5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6000mAh라는 것은,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되겠는데, 자, 이 배터리가 있는데 5V 4W짜리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려 한다. 자,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몇 시간 이 선풍기를 최대 몇 시간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정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선풍기가 팬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짜리냐면 5V에 4W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가 얼마가 흐르죠? P는 VI니까 I는 V분의 P 하면은, 자, V가 5분의 3이 되어서 전류는 이거는 0.6이죠. 0.6A 흐릅니다. 0.6A. 그러면은 이것은 밀리암페어로 하면은 600mA가 흐르죠. 600mA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600mA가 이렇게 흐르니까 지금 용량이 이거니까 6000mAh니까 10시간 쓸 수, 이따다가 10시간을 곱하면은 6000mA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요거는 암페어 아워 요 개념만 잘 알면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2년 전에 출제가 되었던 그런 암페어 아워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BJT의 바이어스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것도 아주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VC를 구하라. 자, 여기 VB는 0.7V다 이리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이것을 해석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B죠. 그러면 요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자, 이것도 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작업이 사실은. 첫째, 그러면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2V는, 자, IB에다가 여기 130kg죠. 130kΩ 플러스 0.7V가 되겠죠. 그러면 IB는 얼마가 됩니까? 130kΩ에다가 2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는 1.3V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킬로는 밀리가 빠지니까 130분의 1.3mA가 되겠죠. 그죠? 됩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0.01입니까? 0.01mA가 흐르죠. 그러면 IC는 베타 곱하기 IB죠. 그럼 베타가 100이죠. 100 곱하기 0.1mA니까 0.01이죠. 01mA니까 이거는 1mA가 흐르게 되겠죠. 이게 컬렉터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C입니다. 그러면 요 루프를 돌리세요. 그죠? 요 루프를 돌리면은 두 번째 식은 5는 그죠? IC 곱하기 2kg죠. 여기가 2kg죠. 플러스 VCE가 되죠. 그러면은 VCE는 뭐가 됩니까? 5 마이너스 IC 곱하기 2kg가 되죠. 자, IC가 1이죠. 1mA 하니까 5 마이너스 2V가 되겠죠. 여기에 1mA 하면 2가 되니까 그러면은 3V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제가 좀 천천히 풀었습니다만은 이거 뭐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몇 초 만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이것은 논리전자회로죠. 논리전자회로에 관한 문제로서, 자, 이게 시모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모스. 자, 시모스를 해석할 때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자, 위하고 아래가 컴플리멘탈리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윗부분은 이거는 해석해서 생략을 하고 아랫부분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A가 들어옵니다. A고 여기는 B입니다. 그죠? 자, 이 구조가 병렬 형태로 A가 B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O하죠. O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드레인에서 뽑습니다. 그죠? 소스에서 뽑는 게 아니라 드레인에서 뽑게 되면은 코먼 소스가 되기 때문에 위상 반전에 의해서 이것이 낫 게이트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오화 게이트에다가 낫이니까 이거는 노화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논리전자회로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역시 이거는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가 됩니다.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NPN이고 이거는 PNP죠. 자, 여기가 또 다이오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차 왜곡 방지를 위한 그런 다이오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SEPP가 되죠. AB급 전력 정폭기 그 부분에서 AB급 전력 정폭기에서 SEPP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B급 동작점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동작을 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B급 같은 경우에 여기 동작합니다. AB급은 요거보다 약간 위에 있지만은 여기에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우리가 VCE 값은 2분의 1 VCC가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포화점의 전압은 자, 이거는 포화점의 전압은 2RL분의 VCC가 여기가 되겠죠. 이게 동작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요 전압이 결국 2분의 1 VCC가 되겠죠. 여기도 물론 2분의 1 VCC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Vout의 최대값은 결국 최대값이라는 것은 여기에 동작점 할 때 2분의 1 VCC가 결국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게 VCC죠. VCC이기 때문에 Vout의 최대값은 2분의 1 VCC는 10V가 되겠죠. 자, 여기에 나오는 출력은 10V가 되겠고 여기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 Iout의 맥스는 RL분의 10이 되니까 결국 이거는 1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공통 이미터 정폭기, 코먼 에미터 정폭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코먼 에미터 회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회로입니다. 자, 이런 회로에서 자, 여기에 입력 교류가 들어갑니다. 이 교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출력에는 위상 반전이 되어서 이렇게 정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출력 신호와 입력 신호의 위상이 동일하다. 위상이 동일하지 않죠. 180도 반전된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1번이 답이 바로 나오네. 옳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반전된다. 자, 그 다음에 동작점에 따라서 전압이득은 변한다. 자, 여기 동작점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잘리게 되죠. 요 윗부분으로 가더라도 파형은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압이득은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하의 동작점의 요 동작점 Q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압이득은 바뀔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득은 변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그림에서는 부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하 저항이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전압이득은 AV는 마이너스 R2분의 RC'이죠. 자, 요 RC'이라는 것은 여기에 RC하고 RL의 병렬입니다. 그래서 부하의 크기, 부하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전압이득은 변한다.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은 증가되죠. 그래서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득은 따라 변한다. 맞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전압이득은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따라서 이게 동작점이 바뀌어요. 동작점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2번하고 똑같죠. 온도가 바뀌면 동작점이 변화해요. 동작점이 바뀌면 전압이득이 바뀐다. 그죠? 2번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것은 여기가 이제 가장입니다. 그죠?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이 확실하게 틀렸죠. 자, 17번입니다. 아래 회로에서 RL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L 값은,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을 때 요 건선비 우리가 N을, 자, N2분의 N1이니까 1대5니까 5분의 1입니다. 요거 실수 안 해야 됩니다. 건선비가 5대1이 아닙니다. 건선비가 N2분의 N1이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1차 측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은, 자, 우리가 RL-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2차 측에 있는 RL을 1차 측으로 오면은 N제곱 RL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5분의 1의 제곱의 RL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1차 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2kΩ이 뭐하고 같아야 되죠? 이것하고 같아야 됩니다. 5분의 1의 제곱의 RL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RL은 얼마가 되죠? 25 곱하기 2kΩ이 되면 되죠. 그러면은 50kΩ이 되나요? 50kΩ이 되어서 RL은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 관련된 문제로서 많이 풀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또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고, 그렇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VIN이 16V죠. 여기가 몇 킬로입니까? 1kΩ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이 5V입니다. 5V 제너 다이오드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ZK가 1mA죠. 1mA가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내부 저항은 제너 다이오드의 내부 저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루프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보면은 I는 뭐분의 뭡니까? 자, 이것분의 R분의 VIN 마이너스 VZ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R은 1kΩ입니다.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5죠. 그러면은 11V죠. 16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그러면 11이 되죠. 11 밀리암페어가, 그럼 여기에 11 밀리암페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1 밀리암페어가 빠지면은 여기는 몇 밀리암페어가죠? 10 밀리암페어가 흘러가겠죠. 자, 10 밀리암페어인데 여기가 5V니까 여기가 5V가 되죠. 이 양단이 5V가 됩니다. 그러면 식에 의해서 5V가 되기 위해서 RL에다가 여기 10mA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RL은 뭐가 됩니까? 10mA 곱하기 5V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0.5kΩ이 나오게 되고, 답을 보니까 0.5는 없고 500Ω이 있죠. 500Ω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여기에 입력 교류 전압이 이와 같이 사인파로
사인 100파이t가 이렇게 됩니다. 자, 출력 전압 Vout의 실효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이 VS입니다. VS 여기 20,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Vout은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반파 정류가 되겠죠.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반파 정류가 됩니다. 그럼 여기 다이오드가 이상적이니까 0.7이 안 잡아먹겠죠. 여기도 20입니다. 그죠? 출력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에 우리가 이 전압의 RMS를 구하라. 자, 그럼 우리가 반파 정류의 반파의 RMS는 얼마냐? 자, 2분의 VP입니다. 2분의 VP 최대값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VP는 20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 출력의 RMS는 10V가 되죠. 10V RM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반파 정류 회로의 RMS는 2분의 VP다 하는 거, 이것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완전히 방전되어 있는 같은 용량의 C가 똑같습니다. 캐패시터 3개에 15V 배터리와 이렇게 연결했을 때 A 절점에서, 여기 A 절점에서 전압, A 절점의 전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이 점의 전압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A점에, 요 점의 전압 VA를 구하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합성 저항을 구하면은 병렬이니까 이거는 그냥 EC가 되겠죠. 합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와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C고 이거는 EC고, 자, 이와 같이 등가적으로 15V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전압을 구하라 하는 거죠. 많이 했죠. 그죠? 캐패시터의 전압, 요거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VA 전압은 우리가, 자, 저항하고 반대죠. C 더하기 20분의, 자, 이거는 여기에 걸린 전압인데 남의 거 해줘야 되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이 15V죠. 자, 이렇게 C를 하면은 30분의 C니까 3분의 1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5V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많이 풀었던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공통 이미터, 커먼 이미터 정폭기에서 소신호 입력 저항을 구하라는 겁니다. RIN. 자, 여기서 들여다본 입력 저항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Q는 활성 영역에 있고, 자, Q의 소신호 등가회로는 이거는 무한대다. 출력 쪽에 내부 저항은 무시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요 에미터의 내부 저항 RE가 있습니다. RE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죠. 접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전류가 IB가 흘러가죠. 여기는 이쪽으로는 IE가 흘러가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보도록 합시다. V 전압을 보면은, 자, V는, 그죠? 여기에 IB하고 RB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이렇게 생기죠. RE하고 RE는 직렬로 되어 있고, 여기에 뭐가 흘러갑니까? IE가 흘러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E 대신에 IE는 1 플러스 베타, 이거는 1 플러스 베타 IB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여다본 여기는 RIN이라고 해놨네요. 그죠? RIN이라고 했기 때문에 RIN은 뭐분의 뭡니까? IB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RB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RE,
RE가 요거의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저 학원생들한테는 이거는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풀지 말고 여기서 들여다 보니까, 자, 들여다본 입력 임피던스는 요거는 바로 보이겠죠. RB에다가 여기에 내부장 RE가 있습니다. 요거는 등급이 다르죠. 요거는 두 개가 직렬인데 더해주면은 RE 플러스 RE죠. 요거는 IB가 흐르지만은 요거는 등급이 뭡니까? 1 플러스 베타배만큼 더 흐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직렬이죠. RB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쉽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이 문제도 변압기에 관련된 문제로 아까 조금 전에 변압기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변압기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건선과 2차 건선비가 이거는 10대 1이네요. 그죠? 10대 1입니다. 하고 1차 건선의 RMS 값이 여기가 100V입니다. RMS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몇 볼트가 나오죠? 전압은 비례해서 나오니까, 건선비에 비례해서 나오니까 10대 1이니까 여기는 10볼트가 나오겠죠. 이건 RMS입니다. 그죠? RMS로 나올 겁니다. 교류 전압이 인가될 때 2차 건선에 나타나는 최대 전압을 냈죠. 이게 RMS니까 최대 전압은 어떻게 되죠? 교류니까 루트 2를 곱해야 되죠. 그럼 10 루트 2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피크 전압이죠. 최대 전압이죠. 그러면 이건 10 루트 2가 답이에요. 그러면 10 루트 2가 없어요. 그러면 루트 2는 1.414죠. 1.414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14.14 볼트가 나오게 되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아주 변압기 문제로서 기본적이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카르노맵에 대한 그런 문제로서 나올 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통해서 식을 묶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로 묶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이것하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파란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하고 이것에 묶음이 되니까 D바가 되겠죠. 이거는 D바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 묶음은 뭐가 됩니까? 이것하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B바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의 최종적인 답은 F는 B바하고 D바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쉽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논리 전자회로에 관한 문제로서 이와 같이 동작을 할 때, 자, 그림과 같은 스위치 회로에서 스위치가 열린 상태가 0이고 스위치가 닫힌 상태가 1로 나타낼 때 전구가 켜지는 동작을 불 변수 F로 나타낼 때 이 회로의 가장 알맞은 논리 게이트는 뭐냐? 자,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가장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자, 여기 A, B가 있습니다. F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0001, 1011이라고 합시다.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제가 정석대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열린 상태가 0이라. 지금 이거는 A도 열려 있고 B도 열려 있으면 지금 열려 있으니까 요 전류가 일이 흘러서 불이 오죠. 이게 하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A는 열려 있고 B는 닫힌 거죠. B가 닫혀버리니까 이것이 닫혔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는 자, 이거는 열렸으니까 개방이고 전류가 1이 흐르겠죠. 1이 흘러버리니까 불은 안 오죠. 그럼 불은 안 옵니다. 자, 요거는 또 뭡니까?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이거는 A가 닫혔고 B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류는 이렇게 흘러버리고 불은 안 오겠죠. 자, 이거는 11일 때는 두 개 다 닫혔죠. 그러면 이거는 A,
비 다 이렇게 흐르니까 불은 안 오겠죠. 그럼 여기도 불은 안 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00일 때 1이 되는 거. 00일 때 1이고, 이거는 1일 때, 하나라도 1일 때 0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오아의 반대에 노아가 되겠죠. 노아 게이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해보수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보수를 이용하여 뺄셈을, 이진수 뺄셈을 덧셈과 같이 수행할 때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결과가 나올 때 이 숫자를 모두 더하면, 가로 안에 숫자를 모두 더하면, 자, 이거를 이제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뺄셈이죠. 이거를 뺄셈인데 요거를 2의 보수로 취해 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2의 보수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0011011에 2의 보수를 한번 취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러면 1의 보수를 구하면 반대로 해주면 되죠. 00100입니다. 그럼 2의 보수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되니까 110010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게 2의 보수를 해가지고 요것하고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11 0100, 0100하고 이거를 더해주면은 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구해보면은 뭐가 되느냐면 여기는 1이죠. 여기는 0이죠. 여기는 0이 되고 1이 올라가죠. 그러면 요거는 1이 되고, 그죠? 요거는 0이 되고, 여기는, 자, 1이 되면서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는데 이거는 오버플로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답입니다. 그죠? 요게. 그러면 요것을 안에 보면은 10은 여기 돼 있고 가로 안에 들어간 것은 11001이죠. 001이죠.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요것을 다 더하면 뭐죠? 하나, 2, 3개니까 다 더하면은 3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보수 개념만 있으면은. 자, 이상으로 25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 전자공학 문제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출제가 되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 주제가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총평을 내겠습니다. 아주 문제 신경 써서 뭐 잘 내었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문제에서는 정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또 학원에서 또는 기타 인강을 통해서 잘 준비를 했다면은 대비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비정상적인 문제, 아주 변방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또 저의 모의고사 출제 예상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70% 이상이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뭐 최소 60점 이상은 나왔을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해는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직 공무원과 군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과 엘림 고시학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